자, 이번에는 가치평가의 종류를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가치평가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한테는 가치평가가 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가치평가. 자, 가치평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회계에서 배우는 가치평가다 보니까 보통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가치평가, 그리고 뭐 기업의 가치평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근데 사실은 뭐 회계에서 가치평가는 그거보다 좀 더 자세히,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이런 것들의 가치평가, 유형자산 뭐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의 가치평가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평가,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재 가치평가, 현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했던 그 회사가 발행한 부채인 회사채 가치평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치평가에 포함이 되겠죠, 범주 안에. 근데 우리가 이 가치평가에서 일단은 기업 가치평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기업 가치평가. 여러분들 기업 가치평가하면 어떤 방법이 좀 떠오르세요? 가치평가. 평가. 혹은 뭐 이거랑 유사하게 이제 주식 가치평가도 시가치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그 주식 가치평가, 기업 가치평가를 할 때 그 사용하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가치평가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 그리고 제일 보편적으로 볼 때 제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게 수익가치평가라고 하는 건데, 수익가치평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이전에 했던 그 가치평가에 대한 그 클립을 혹시 보셨다면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평가를 한다, 주식가치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시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실무에서. 그런 것들을 다 수익가치평가라고 해요.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이익이 그 회사와 주식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론인 거죠, 수익가치평가.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이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과 이익을 추정해보고, 이거를 추정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재 가치 할인을 통해서 평가를 해요. 이걸 다 수익가치 평가라고 하고,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제일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뭐 퍼나 PBR, PSR, EV/EBITDA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퍼.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퍼죠. 이런 것들 등등이 다 뭐냐면 상대 가치 평가요. 상대 가치. 얘는요, 그 하나의 회사만 가지고는 평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미래에 얼마만큼 돈을 벌어들여서, 현금을 벌어들여서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 이게 제일 합리적으로 제일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보통 이게 그 공수가 많이 들어요. 사람이 많이,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혼자서 평가하기엔 좀 버거운 경우가 있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얘는요 좀 특이하게 자료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자료 안에 들어가는 그 추정을 위해서 상세한 자료들,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방법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요, 사실 그 좀 우리가 가치평가를 이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다 이 하나의 수익가치평가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워요. 무거워요. 난 그냥 간단하게, 난 그냥 한 돈 10만원짜리 주식 하나 사려고 하는데, 사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평가를 할 때 뭐 한 두세 달 동안 내가 엑셀을 열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좀 약간 수익 대비 비용 효익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 회사랑 같은 업종이 있고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 비슷한 상장 회사들을 찾아서 걔네들의 주가를 보면서 얘 주가를 견주어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상대가치 평가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A라는 회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얘랑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규모도 비슷한 B, C, D, E 이런 회사들을 상장 법인 중에서 찾아가지고 걔네들의 주식 가치와 뭐 배수라고 멀티플을 표현하는데, 이건 좀 상대가치 평가 배울 때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 배수들과 얘 배수가 같겠지라고 이제 가정하면서 평가라는 방법이 상대가치 평가입니다. 이게 뭐 사실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그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인터넷 검색은 한 번 정도 해보잖아요. 여기서 뭐 하는 회사인지 대충 보고, 그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뭐 네이버 증권이랄지 이런 그 리포트가 잘 정리된 그 사이트 같은 데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리포트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 상대가치평가, 퍼나 PBR 이런 배수가 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것들을 간단하게 참고해서 일반적인 그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상대가치평가 지표들은 많이들 내놓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내놓는 이유는 평가하기가 정말 쉬워요. 물론 사실 얘도 자세하게 하자면, 합리적으로 하자면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보통 그냥 비슷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회사들의 이런 배수들을 찾아서 적용하면 돼요.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요거 평가에 필요한 지표도, 평가에 필요한 그 데이터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요 평가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상대가치 평가. 좀 더 자세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비상장 회사가 IPO를 간다, 상장을 간다라고 할 때요, 이 회사가 상장을 가면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투자받으면서 상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도 그 회사의 주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라는 방법으로 거의 대부분이 상대가치 평가가 쓰여요. 그 퍼나 PBR, PSR, EV EBITDA, EV 세일즈 뭐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각각이 다 사용하는 특정 업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상대가치 평가가 상장 시장에서도 많이 쓰인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산가치 평가가 있어요. 얘는요, 그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산의 가치로서 평가라는 방법이에요. 얘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수익가치 평가는 이제 그 가치 평가 여러 그 제가 만든 다른 클립에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좀 설명을 좀 덜 하고, 상대가치 평가도 아예 그냥 별도 하나의 그 클립을 만들 테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좀 자산가치 평가 요거를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하면서 어제 수익가치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이제 망해가요. 망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회계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망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회사는 자 재무상태표를 그립니다. 여기에 자산이 있고 여기에 부채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자본이죠. 모든 회사는 이 자산, 부채, 자본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부채 중에 외부에서 차입한 돈, 예를 들면 차입금이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모든 부채는 만기가 있거든요. 만기 언제까지 갚아야 돼? 라고 하는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 날에 회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사전에 이제 그 금융권이랑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랑 조율을 해서 내가 연장해다오, 오케이, 뭐 여러 조건들을 조율하면서 연장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돈을 따로 빌리면서 기존에 있던 빚을 갚거나, 차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기 연장, 차환 이런 등등의 방식으로 이 만기를 계속 연장시켜 가는데, 뒤로 미루게 되는데, 이걸 미루지 못하고 만기가 됐다면 회사는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현금이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현금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현금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만기 날에 지금 은행에서 10억을 빌렸는데, 차입금 10억이 있는데 만기 날에 내가 가진 돈이 현금 1억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죠 이거? 은행에서 이거 그 회사에 쳐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막 냉장고 그 냉장고 그 에어컨 뭐 이런 거 들고 갈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절차로는 은행도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을 이제 상환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얘가 이거 안 갚아요 해주세요. 이제 법원은 이제 그때 집행관을 파견을 해요, 회사에. 그래서 자산 리스트를 딱지를 붙이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등등의 절차로 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만기 날에 현금이 없으면 회사가 현실적으로 망하게 되는데, 실제로 회사 예를 들면 만기가 3개월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현금이 지금 현재 1억밖에 없고 만기 3개월 동안도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대표면 뭐 할 수 있어요? 은행에서 만기 연장도 안 된대,
다른 금융기관도 차원도 안 된대. 그 증권사 가서 회사 재발하려고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요즘 같은 시절에 뭐 회사 안 됩니다, 뭐 그거 안 돼요, 이런 흥행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못 빌려준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표로서 뭐 할 수 있죠? 이럴 때 되면 이제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이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법원으로 가요. 그리고 회생 신청을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는 취지는 이래요. 자, 법관님, 이제 법관님께 신청하는 거죠. 법관님 잘 보세요. 우리 회사 지금 이제 만기 3개월 뒤에 돌아오는 10억짜리 차입금 못 갚을 것 같거든요. 그럼 망해요. 망하면 어떻게 절차로 가냐? 망하면요,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 리스트 쭉 만든다고 했죠, 아까 전에. 리스트 만든 다음에 얘를 강제로 외부에 팔아요. 매각해요. 여러분들, 매각하면 회사에 뭐가 들어갈까요? 현금이 채워지겠죠? 다른 종류의 자산들을 쭉 매각하면 그게 이제 현금이랑 환가된 현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현금으로 다 바꾼 다음에 걔로 이 차입금을 다 갚고 이 채무를 정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강제적인 절차로 간다면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모두 다 외부에 매각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걔로 이 차입금을 갚는구나.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자, 이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모두 다 팔아서 현금으로 회수를 했을 때 가치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청산가치라고 불러요. 청산가치. 결국 청산가치는 자산의 매각가치인 거죠. 청산가치. 근데 뭐 청산가치 보통 회사가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자산 팔면 뭐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그 회생의 사무를 이제 회생법원에서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문서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이런 망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외부에다 매각했을 때 가치인 청산가치 같은 거 보고서에 이제 잘 나와요. 대부분은 부동산 이런 거 아니면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근데 뭐 그 얘기는 뒤에서 좀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매각한 다음에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청산가치구나. 그런데 자 아까 전에 경영자가 회생법원에 가서 회생 신청한다고 했죠. 법관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관님, 우리 지금 이거 3개월 뒤에 만기를 돌아오는 거 못 갚아요. 망합니다. 망하면 자산 팔겠죠? 현금 들어오겠죠? 이 현금으로 차입금을 갚을 때 가진 이 청산가치 해봐야,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 팔아봐야 대충 한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나머지 5억은 회수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겠죠? 그러면 채권자들은 5억 원 손해보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봐요. 우리 회사 망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우리 회사를 강제로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 채권자들 만기 3개월 있다 돌아오는데 그거 권리를 강제로 제한하는 거예요. 야, 너네 만기가 됐어도 돈 못 갚아. 돈 못 회수해. 원리금도 좀 깎아. 이런 식으로 강제로 제한한 다음에 회사를 살려줘요. 살려준 다음에 이 살려준 회사가 이제 미래에 돈을 벌면서, 사업에서 돈을 벌면서 이제 사업을 수행해 가겠죠? 그럴 때의 가치, 즉 회사가 살아나서 미래의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이 채무를 모두 갚아나간다라고 할 때의 가치, 이건 결국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다른 클립에서 보았던 수익가치 평가랑 똑같아요. 이 회사를 살려준 다음에 이 회사가 영업에서 미래 버는 돈을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한다. 이거를 이제 요 법원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계속기업 가치라고 불러요. 계속기업 가치. 즉 회사가 미래에 사업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그것으로서 평가하는 가치인 것이다. 이 둘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우리 청산가치 해봐야 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의 그 채권자들의 권리를 지금 일단 제한한 다음에 우리를 살려줘서 미래에 버는 돈으로 갚게 하면, 그렇게 하면 7억 원 정도는 갚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로. 법관님,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하는 게 낫겠습니까? 살려주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가치평가를 외부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맡겨서요, 이 회사 A라는 회사의 지금 현재 망할 때의 청산가치와
살려줬을 때 계속기업 가치를 모두 다 계산해 보게 해요. 조사보고서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구글링에서 조사보고서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만약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더 크다. 그럼 망해요, 살아요? 망해야 더 좋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회생 신청을 이제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기업 가치가 더 크면 채권자들 위해서는 이게 더 낫네, 살려주는 게 지금 당장 이거를 제한하는 게 맞네 라고 하면서 이제 회사를 살려주는 것이죠.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채권자들은 채권을 조정하고 하면서 이제 회사가 살아나게 되겠죠. 이 둘을 비교해 봅니다. 이때 나오는 청산가치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산가치평가법이에요. 청산가치가 자산을 가지고 이걸 팔았을 때 가치로 평가하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보았던 계속기업 가치가 앞에 위에서 설명했던 수익가치 평가법이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 청산가치 계속기업 가치 하는 건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조사보고서 라고 하는 걸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재미있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최근이라고 해도 되게 오래됐는데 한 6, 7년 전인 것 같거든요. 2010 몇 년도라? 6, 7년 더 났나? 되게 큰 해운사가 하나가 망했어요.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렇게 회생 신청을 해서 그 회사의 그때 시점으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계산해서 회생법원에서는 그 결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회사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한진해운?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진해운의 조사보고서를 구글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뭐가 더 커서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조사보고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의미와 그에 대한 판단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기사로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치평가를 하는 이론적인 방법 3가지의 예시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